안녕하십니까. 나그네요. 꿈과 역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불의 온기가 당신을 감싸고 부드러운 베개가 머리를 받쳐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방은 건조하고 조용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안락한 느낌을 기억하고 피부의 모든 세포로 흡수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온기가 가장 비싼 화폐였고 밤이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련이었던 곳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세로 이동합니다. 기사와 왕, 높은 탑과 난공불락의 성벽의 시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투나 연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회가 끝나고 촛불이 다 타버려 성이 겨울밤의 어둠 속으로 잠길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된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1월입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울부짖으며 도계교를 눈으로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밖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잤는지 이해하려면 그들 거처의 물리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시설입니다. 포위 공격, 공성퇴의 타격, 투석기의 포격을 견디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벽은 두껍게, 때로는 2m, 3m, 4m의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은 엄청난 열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구원입니다. 밖이 아무리 더워도 성 안은 서늘하니까요. 하지만 겨울에는 이 효과가 저주로 변합니다. 가을 추위가 시작되면 수백만 톤의 돌이 식기 시작합니다. 여름 동안 축적된 열을 내보내고 추위를 탐욕스럽게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1월이 되면 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냉장고로 변합니다. 냉기 축적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질량의 돌을 데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레이트 홀의 거대한 벽난로에서 나무를 통째로 24시간 태워도 열기는 불과 몇 미터까지만 퍼집니다. 벽은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로 남습니다. 그것들은 강력한 펌프처럼 작동하여 공기와 사람의 몸에서 열을 빨아들입니다. 당신은 영주나 귀부인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돈존, 즉 주탑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닙니다. 습기입니다. 습기는 중세의 안락함을 해치는 주적이었습니다. 돌은 다공성이라 숨을 쉽니다. 비, 안개, 눈의 수분이 미세한 틈으로 스며듭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숨을 쉬고 열린 물항아리에서는 물이 증발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벽에 닿으면 즉시 응결됩니다. 성벽은 문자 그대로 울고 있었습니다. 침실의 석조 벽을 손으로 훑으면 손바닥이 젖을 것입니다. 벽은 얇고 미끈거리는 물막이나 성애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구석에는 곰팡이가 번성했습니다. 이 축축하고 무덤 같은 추위는 건조한 추위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옷에 스며들어 침구류를 무겁고 끈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창문을 보십시오. 아니, 창문 역할을 했던 것을 보십시오. 중세 초기에는 거주 공간에 유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창문은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활을 쏘기 위한 좁은 총안구였습니다. 겨울에는 나무 덧문으로 닫았습니다. 철로 보강된 무거운 참나무 판자. 하지만 나무는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습기에는 부풀고 건조함에는 갈라집니다. 완벽한 밀폐는 불가능했습니다. 덧문과 울퉁불퉁한 돌틀 사이에는 항상 틈새가 남았습니다. 눈 덮인 들판 위에서 속도가 붙은 바람은 성벽을 강타하고 휘파람 소리를 내며 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칼날처럼 얇은 찬 공기 줄기가 침실 공간을 갈랐습니다. 외풍이 성의 주인이었습니다. 외풍은 바닥을 휩쓸고 벽의 테피스트리를 흔들고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겨울철 침실 온도는 좀처럼 영상 10도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종종 5도나 6도에 머물렀습니다. 입김이 나왔습니다. 세면대용 탁자 위에 놓아둔 물 주전자는 아침이면 손가락 두께만큼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 냄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젖은 석회암,
묵은 먼지, 곰팡이, 그리고 바람에 밀려 굴뚝에서 다시 방으로 들어온 연기 냄새를. 발밑의 바닥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돌판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그랬다가는 당장 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덮었습니다. 부유한 성에서는 갈대 매트를 사용했습니다. 좀 더 소박한 곳에서는 바닥에 지푸라기나 향기로운 풀, 라벤더, 박하, 조팝나무를 뿌려 차가운 돌로부터 발을 격리하고 습한 냄새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 풀카펫은 자주 갈지 않아서 그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생명체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작전이었습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운 벽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소우주, 즉 열의 캡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세의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집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침대는 동장군에 맞서 방어하는 요새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이 구조물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닷집에 무거운 벨벳 커튼을 젖히고 중세의 잠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왜 침대가 시골의 작은 집 한 채보다 더 비쌌는지, 그리고 왜 매일 밤 잠자리를 팽팽하게 당겨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음 같은 침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외풍이 촉불을 흔들고 그림자가 젖은 돌벽 위에서 춤춥니다. 하지만 방 중앙에는 구원을 약속하는 구조물이 솟아 있습니다. 바로 침대입니다. 중세의 침대는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싸며 지위를 상징하는 가구였습니다. 침대는 거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땅이나 보석과 동등하게 유언장에 언급되며 대대로 상속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침대는 생존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침대를 보십시오. 거대합니다.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육중한 참나무 틀이 높고 두꺼운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높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겨울이면 무겁고 축축한 가장 찬 공기가 갈대 매트가 깔린 바닥쪽에 모입니다. 침상을 바닥에서 0.5m나 1m 높이는 것은 발 쪽으로 부는 외풍을 피해 더 따뜻한 공기층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침대를 차가운 돌바닥과 더 격리하기 위해 특별한 나무 단위에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가 아니라 위쪽과 옆쪽에 있는 것입니다. 캐노피. 4개의 육중한 기둥이 나무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터 혹은 시적으로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이 지붕 안쪽에 별, 천사 또는 주인의 문장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붕에는 지극히 실용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성의 천장은 높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나무 보에서는 수백 년 묵은 먼지, 벽난로의 그을음, 때로는 곤충이나 작은 설치류가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 차양은 자는 사람을 이 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게다가 캐노피 지붕은 냄비 뚜껑처럼 작용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필연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가 높은 천장으로 날아가지 않고 차양 아래 머물며 따뜻한 공기층을 형성했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 무겁고 촘촘한 커튼이 내려옵니다. 미관을 위한 가벼운 튤이 아닙니다. 두꺼운 벨벳, 금실로 수놓은 비단, 또는 털이나 리넨을 덧댄 촘촘한 직물입니다. 이 커튼들은 밤의 주된 단열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인들은 사방의 커튼을 단단히 쳤습니다. 천이 서로 겹쳐져 틈새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천으로 된 정육면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 안의 방이었습니다. 그곳의 공기 부피는 작아서 고작 몇 입방미터였습니다. 사람의 입김과 체온은 이 닫힌 공간을 매우 빠르게 데웠습니다. 닫힌 휘장 안과 밖, 즉 얼음 같은 침실의 온도 차이는 5도에서 7도까지 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잠과 고통스러운 떨림의 차이였습니다. 이 벨벳 텐트 안에는 절대적인 어둠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는 경비병의 발소리와 창밖의 바람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보호감이었습니다. 휘장 안을 들여다보고 중세 영주가 정확히 무엇 위에 누웠는지 봅시다.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면 나무 갈비살도 스프링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밧줄이 보일 것입니다. 침대 바닥은 십자형으로 엮은 두꺼운 3밧줄 그물이었습니다. 밧줄은 구멍을 통해 틀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밧줄 그물은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여 체중을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밧줄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물은 처져서 해먹처럼 변했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웅크리고 자는 것은 불편하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성에서는 침대 당기기가 정기적인 의식이었습니다. 하인들은 헐거워진 매듭을 조이고 그물을 북처럼 팽팽하게 탄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 특별한 나무 도구인 키나 윈치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는 바로 여기서 유명한 영어 밤 인사말인 슬립 타이트가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덩이로 꺼지지 말고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 위에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밧줄 기초 위에 첫 번째 단열층을 놓았습니다. 보통 지피나 갈대로 짠 촘촘한 매트였습니다. 이것은 매트리스가 거친 밧줄에 쓸리는 것을 막고 아래쪽에 추가적인 공기층을 만들었습니다. 주위가 자는 사람의 등까지 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나무틀, 지붕, 커튼, 밧줄 바닥 등 이 모든 구조는 안락함의 뼈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뼈대를 진정한 잠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속재료가 필요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바스락거리는 건 말입니다. 매트리스. 다음 편에서 우리는 중세 매트리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집과 솜털의 차이, 왜 매트리스를 매일 아침 막대기로 두들겨야 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향기로운 풀로 불청객인 벼룩과 빈대를 어떻게 퇴치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 침실의 심장부를 계속 탐험합니다.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갈대로 엮은 매트를 깔았으니 이제 편안함의 핵심 요소를 볼 차례입니다. 혹독한 현실과 부드러운 꿈의 세계를 나누는 그것 말입니다. 매트리스. 중세 매트리스는 10년에 한 번 사는 공장제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리품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채워 넣는 자루였습니다. 기사나 하급 귀족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에게 잠의 기초는 지프로 만든 요였습니다. 거칠고 튼튼한 아마포나 티크천으로 만든 큰 자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신선한 황금빛 지피나 건초 혹은 마른 옥수수 잎을 꽉 채워 넣었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살아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누우면 지피 대답했습니다. 바스락, 부스럭, 바스락, 부스럭. 소리는 꽤 컸습니다. 꿈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마른 잎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늑한 소리였습니다. 여름, 들판, 태양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집 매트리스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짚은 눌리고 부서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매트리스는 판자처럼 납작하고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인들은 두들기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긴 나무 막대기로 침대를 내리쳐 속에 짚을 부풀리고 부피와 부드러움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한 번씩 낡은 짚을 털어내어 쌓인 먼지, 기생충과 함께 태워버리고 자루에 향기롭고 신선한 풀을 다시 채웠습니다. 하지만 왕과 고위 귀족에게 짚은 그저 기초, 즉 가장 아래층일 뿐이었습니다. 짚요 위에는 깃털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위 솜털과 작은 깃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더 얇고 촘촘한 천으로 만든 자루에 솜털을 가득 채운 것이었습니다. 솜털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가볍고 엄청난 양의 공기를 머금습니다. 영주가 깃털료에 누울 때 그는 그 위에 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솜털은 몸을 감싸며 체형에 맞춰졌습니다. 무중력의 느낌이었습니다. 깃털료는 체온으로 즉시 따뜻해졌고 밤새 그 온기를 1도도 놓치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낙원에는 기사도 소설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매일 밤의 현실이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곤충, 벼룩, 빈대, 이. 중세시대의 이들은 농부와 왕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살았습니다. 지푸라기 속 벨벳 커튼의 주름 사이, 침대의 나무 틈새, 따뜻하고 살아있는 깃털료는 그들에게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화학살충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온한 잠을 위해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들은 냄새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매트리스와 시트 사이사이에 향기로운 허브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로마 테라피가 아니라 생물학적 전쟁이었습니다. 주무기는 쑥이었습니다. 벼룩은 쑥에 쓰고 톡 쏘는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말린 쑥 다발을 매트리스 밑에 넣고 침대 기둥에 걸어두었습니다. 쑥국화와 박하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침실의 여왕은 라벤더였습니다. 라벤더는 잠을 돕는 은은하고 진정시키는 향기뿐만 아니라 나방과 빈대를 쫓는 능력 때문에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침구는 라벤더와 함께 상자에 보관했고 작은 주머니에 라벤더를 꿰매어 베개 속에 넣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식물은 선갈퀴였습니다. 말리면 신선한 건초와 바닐라 향이 나는 식물입니다. 사람들은 즙과 섞어서 매트리스 안에 직접 뿌리기도 했습니다. 중세 침대의 냄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복합적이고 진한 향기입니다. 마른 집 냄새, 거위털 냄새, 약간의 동물성 따뜻함, 쑥의 쓴 향, 달콤한 라벤더, 그리고 성 안의 모든 것에 배어있는 연기 냄새. 이 냄새는 묵직했고 잠을 불렀습니다. 매트리스 위에는 시트를 깔았습니다. 오직 아마포 리넨이었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촘촘하며 시원한 아마포. 유럽에서 면은 드물고 비쌌지만 동방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아마는 어디서나 자랐습니다. 아마포에는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 닿을 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지지만 금방 따뜻해지고 몸에 수분을 배출합니다. 시트 위에는 산더미 같은 담요를 덮었습니다. 양모 담요, 가문의 문장이 짜인 덮개, 그리고 가장 위에는 무게감과 보온을 위해 모피를 놓았습니다. 늑대, 여우, 곰 혹은 대부호의 경우 담비나 족제비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모피 이불은 압착기처럼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깃털료 속으로 꾹 눌러주어 보호받는 느낌과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모피의 무게 아래서 근육은 이완되었습니다. 자, 이제 잠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벨벳 커튼들이에 숨겨진 허브 향기 나는 부드러운 다중 레이어의 고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침실에서는 아무리 호화로운 깃털료와 비싼 아마포 시트라도 겨울에는 만지면 얼음장 같습니다. 침구의 온도는 실내 온도와 같은 영상 5도에서 7도 정도입니다. 이런 침대에 눕는 것은 열 충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이 얼음 둥지를 데우기 위해 귀중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처음 30분은 덜덜 떨며 보내야 할 것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따뜻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예열을 위한 전문적인 방법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하인들이 어떻게 작전명 옹기를 수행했는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긴 손수리게 닭인 나리노가 무엇인지, 왜 침대에 뜨거운 벽돌을 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왕의 난방기구로 쓰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침실 한가운데 마치 눈 덮인 산처럼 솟아 있습니다. 깃털료는 부풀어 올랐고 아마포 시트는 팽팽하며 벨벳 커튼은 닫혀서 세상을 차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온도입니다. 침실은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도 공기가 얼음장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청결하다고 칭찬했던 아마포 침구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이 됩니다. 죽은 돌처럼 차갑습니다. 그런 침대에 눕는다는 것은 몸이 소중한 열량을 소비해 이 공간을 데울 때까지 30분 동안 고통스러운 떨림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세 귀족들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성에서는 잠자리를 미리 데우기 위한 그야말로 특수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전투의 주무기는 베드 워머였습니다. 굴이나 황동으로 만든 크고 둥근 프라이팬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가 통하도록 예쁜 구멍이 뚫린 볼록한 뚜껑과 아주 긴 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인이나 여주인이 잠들 준비를 하면 하녀가 벽난로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쇠삽으로 불길의 심장부에서 타다 남은 숯을 퍼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아니라 열기는 내뿜지만 불똥은 튀지 않는 회색재로 덮인 붉은 숯말입니다. 그녀는 이 숯을 구리그릇 안에 쏟아붓고 걸쇠로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금속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침대로 다가가 무거운 모피 이불을 걷어내고 이 프라이팬을 얼음 같은 시트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긴 손잡이 덕분에 허리를 굽히거나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고도 거대한 침대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녀는 워머를 시트 위에서 위아래로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곳에 1초라도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달궈진 구리가 비싼 천을 순식간에 태우거나 누런 그을음 자국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속이 아마포위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스. 침대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습기가 증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는 건조하고 뜨거워졌습니다. 이 과정의 냄새는 특별했습니다. 달궈진 금속 냄새, 목탄 냄새, 그리고 때로는 과열된 아마포의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겨울의 아늑함을 알리는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워머 안의 숯은 꽤 빨리 식었습니다. 빠른 시작은 가능했지만 밤새 온기를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온기를 지키기 위해 중화기가 동원되었습니다. 뜨거운 돌. 화덕에서 크고 납작한 자갈이나 특수 벽돌을 미리 데웠습니다. 붉게 달아오를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높은 온도까지 가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인들은 집게로 그것들을 꺼내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천을 몇 겹 두르고 그 다음에는 두꺼운 양모나 플란넬 조각으로 감쌌습니다. 묵직하고 뜨거운 꾸러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침대 맨 아래 팔 쪽에 두었습니다. 돌은 연륙량이 큽니다. 축전지처럼 작동합니다. 5-6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열을 방출합니다. 추위를 가장 많이 타는 발이 양모층을 통해 이 따뜻한 돌에 닿으면 온기가 몸 위로 퍼져 올라가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때로는 돌 대신 뜨거운 물을 채운 도자기 물병을 쓰기도 했지만 물은 돌보다 빨리 식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최고의 여론이 돌이나 석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가장 부유한 집과 왕실 침실에는 살아있는 난로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영주가 침실에 들어오기 전 하인을 침대로 보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 즉 시동이나 어린 하녀였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이 씻고 건강해야 했습니다. 잠옷을 입은 소년이나 소녀가 주인의 차가운 침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몸을 웅크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강력한 히터입니다. 열과 수분을 방출하여 금세 쾌적한 미기후를 만듭니다. 깃털료와 이불은 살아있는 몸의 온기를 흡수했습니다. 문 밖에서 주인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살아있는 난로는 재빨리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데워진 사람 냄새 나는 자리를 남겼습니다. 영주는 죽은 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온기 속에 눕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배려이자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침대는 따뜻해졌습니다. 숯은 제 할 일을 다 했고 발치에는 돌이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옷을 벗는 것입니다. 영상 5도의 방에서 낮에 입던 옷을 벗는 것은 의지력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 재빨리 해치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잤을까요? 그 시절에는 모두가 발가벗고 잤다는 유명한 속설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옷이 한 벌밖에 없는 농민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석조성 안에서 발가벗고 자는 것은 추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험했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이 지시한 특별한 야간 패션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의 핵심 요소는 가운이 아니라 모자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잠옷이 든 상자를 열어볼 것입니다.
왜 모자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미친 짓으로 여겨졌는지, 왜 남자들이 턱 밑에 끈을 묶는 모자를 썼는지, 그리고 양모 양말이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대가 따뜻해졌습니다. 숯과 돌은 이불 밑에서 무덤 같은 냉기를 몰아내며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녁 시간 중 가장 불쾌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주나 귀부인이 낮에 입던 옷을 벗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입김이 나오는 방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양모, 아마포, 모피를 여러 겹겨 입고 있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고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고치, 즉 침대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이 고치를 부서뜨려야 합니다. 옷은 재빨리 벗어야 했습니다. 하인들이 무거운 겉 튜닉을 벗는 것을 돕고 끈을 풀었습니다. 보호막을 잃은 몸에는 순식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의 얼음 같은 공기가 살을 물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 영화나 중세 세밀화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발가벗고 자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만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발가벗고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생적이었습니다. 벼룩이 생길 수 있는 낫옷은 상자로 혹은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그 옷장으로 보내지고 몸은 쉴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교회는 침대에서의 나체를 겸손의 표시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으니 알몸으로 떠나리라. 하지만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돌자루 같은 방에서 발가벗고 자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자다가 어깨나 다리가 실수로 이불 밖으로 나오면 심각한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밤의 패션은 자기 보존 본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 패션의 핵심 요소는 몸이 아니라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트캡, 수면 모자. 중세 의사들은 고대 그리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열이 정수리를 통해 빠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통해 열의 40%까지 이르니까요. 외풍 속에 머리를 드러내놓는 것은 하루 동안 축적된 모든 열기를 내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모자를 쓰는 것은 왕부터 말단 하인까지 모두에게 필수였습니다. 남자들은 뾰족한 모자를 썼습니다. 부드러운 양모, 플란넬 혹은 촘촘한 암압으로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늘어진 모자의 긴 끝에는 종종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멋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꼬리를 스카프처럼 목에 감아 호흡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목구멍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꽉 끼는 두건인 코이프를 썼습니다. 코이프는 머리에 딱 맞아 귀와 머리카락을 덮었습니다. 턱 밑에는 반드시 끈이 있었습니다. 왜 끈이 있었을까요? 첫째, 잘 때 뒤척여도 모자가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이 해롭다는 믿음. 실제로도 그렇지만 있었습니다. 나쁜 공기와 추위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단단히 묶은 코이프는 턱을 받쳐주어 잠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혹한기에는 이중 모자를 쓰거나 토끼 털을 덧댄 모자를 썼습니다. 귀와 이마에 닿는 부드러운 털의 느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보호받는 기분을 주었습니다. 이제 몸을 봅시다. 겨울에는 나체 대신 잠옷이 등장했습니다. 발뒤꿈치까지 오는 긴 아마포 셔츠였습니다. 아마포는 놀라운 소재입니다. 처음에는 차갑지만 1분만 지나면 따뜻해지며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셔츠는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헐렁했지만 소매가 길었습니다. 종종 소매가 팔보다 길어서 머프처럼 그 안에 손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가장 먼저 시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입니다.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얼음 같은 바닥이나 집매트를 밟는 것은 잠을 순식간에 달아나게 하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는 양말을 신었습니다. 얇은 현대식 양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양모로 짠 무릎까지 오는 두꺼운 양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베드삭스, 침대 양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모는 까칠까칠해서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이런 양말을 신은 발은 언제나 뜨끈했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한 법입니다. 즉, 침대 속의 중세 사람은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꽉 묶은 두건, 몸에는 긴 아마포 셔츠, 발에는 거친 양모 양말. 그는 닷지발에 미리 데워진 둥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인은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누워 굴뚝에서 바람이 휘파람 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솜에 쌓인 보석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천이나 돌의 온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숨 쉬는 온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그의 충실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을 위해서라면 모든 예절 규칙을 어기는 것이 허용된 존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개들이 왜 왕의 침대에서 잤는지, 온기의 서열, 누가 발치에서 자고 누가 배 곁에서 자는지는 어떻게 나뉘었는지, 그리고 왜 개 같은 추위라는 표현이 당시에는 전혀 다른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아마포와 양모로 꽁꽁 싸매졌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는 또 하나의 열원이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털이 북슬북슬하며 충직한 존재, 바로 개입니다. 우리는 중세의 개들이 개사육장에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냥개 무리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스페니얼, 그레이하운드, 테리어 같은 애완견들은 침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난로였습니다. 개들의 체온은 38에서 39도입니다. 사람보다 높습니다. 개는 뜨거운 라디에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주가 휘파람을 불면 개들이 침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암묵적인 온기의 서열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장 아끼는 작은 개는 허리춤에, 즉 주인의 배나 등 쪽에 딱 붙어 콩팥과 간을 데워주었습니다. 좀 더 크고 서열이 낮은 개들은 발치에 누워 추위가 가장 심하게 무는 곳을 묵직하고 따뜻하게 눌러주었습니다. 영어 관용구 중에 개 3마리의 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침대에 개 1마리가 아니라 3마리를 데리고 자야 할 만큼 혹독하게 추운 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생이었습니다. 인간은 개에게 깃털류의 부드러움을 주었고 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물론 벼룩은 공동의 문제였지만 추위는 벼룩보다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밤이 지나갑니다. 아침이 옵니다.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하인이 들어와 닷집에 무거운 벨벳 커튼을 걷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회색이고 차갑습니다. 사람은 이불 밖으로 코를 내밀고 자신의 입김을 봅니다. 세수할 물이 든 주전자는 꽁꽁 얼었습니다. 침대 밑의 요강도 얼음막으로 덮였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라벤더와 개 냄새가 나는 따뜻한 고치에서 나와 이 적대적인 돌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기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피 이불을 걷어차며 양모 양말을 신은 발을 얼음 같은 매트 위에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뜻함, 음식, 권력을 위한 투쟁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요새, 그의 침대는 동장군의 포위를 버텨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그네여. 이제 당신은 온기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에 누울 때 모자를 쓰고 개들과 함께 잤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당신의 안락함에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벨벳과 솜털로 된 자신의 요새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수면 모자, 긴 셔츠, 그리고 양모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 밖에서 1월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방 온도가 0도에 가까워지면 이 모든 무장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식지 않는 열이 필요합니다. 발쪽의 돌은 아침이면 차가워질 것입니다. 난로의 숯은 꺼질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 거주자는 가장 오래된 동맹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침실에 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혹독한 시대에 동물이 집에, 하물며 주인의 침대에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동물과의 지나친 친밀함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보존 본능과 추위와의 싸움은 교리보다 강했습니다. 개는 이상적인 생물학적 난로입니다. 건강한 개의 체온은 38도에서 39도입니다. 사람보다 2도에서 3도 높습니다. 개에게 몸을 붙이면 열기를 느낍니다. 이것은 음식과 사랑으로 작동하며 장작이 필요 없는 살아있는 라디에이터입니다. 성에는 누가 어디서 잘지 결정하는 엄격한 개 서열이 있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작은 개들이 있었습니다. 스패니얼,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볼로네즈 같은 개들입니다. 그들은 무릎개라고 불렸지만 밤에는 침대개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귀족 부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작고 재빠른 개가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개는 여주인의 배 쪽이나 허리 부근, 즉 추위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곳에 웅크렸습니다. 이 작은 동반자들에게는 또 하나 매우 섬세하지만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벼룩덧 역할을 했습니다. 개의 체온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중세의 영원한 동반자인 벼룩은 열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더 서늘한 사람의 몸에서 뜨거운 동물의 피부로 이동했습니다. 개가 대신 공격을 받아줘 여주인이 더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했습니다. 전사, 기사, 영주인 남자들에게는 동반자가 달랐습니다. 그레이하운드, 아이리시 울프하운드, 마스티프였습니다. 낮에는 멧돼지와 사슴을 사냥하던 거대하고 근육질인 개들이었습니다. 이런 거구를 이불 속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자리를 다 차지할 테니까요. 그래서 큰 개들은 발치에서 잤습니다. 무거운 개가 이불 위에 누워 주인의 다리에 옆구리를 붙였습니다. 50kg에서 60kg에 달하는 그 무게는 가중 담요처럼 작용하여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체온은 양모와 모피층을 뚫고 전달되어 발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때때로 돌벽이 꽁꽁 얼어붙는 가장 혹독한 밤에는 에티켓이 무시되었습니다. 개를 모피 이불 속으로 들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서 개 같은 추위라는 표현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가 춥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너무 추워서 살아남으려면 침대에 개를 들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개 3마리의 밤이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추위가 견딜만 하면 개 1마리로 충분했습니다. 심하면 2마리. 창밖에 나무가 얼어 터질 정도면 침대에 개 3마리를 불러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온기 외에도 개는 불안한 시대의 숙면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안전입니다. 성은 음모의 장소입니다. 두꺼운 커튼과 벽 뒤에서는 살인자나 도둑의 발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듣습니다. 잠자는 개는 예민한 파수꾼입니다. 귀는 자면서도 작동합니다. 복도의 바스락거림,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 테피스트리 뒤에 움직임이 있으면 개는 머리를 들고 으르렁거립니다. 매트리스를 통해 주인에게 진동으로 전달되는 이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은 최고의 경복이었습니다. 개와 함께 자는 사람은 기습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긴장을 풀고 혼자 두려움 속에 자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해주었습니다. 사냥이나 산책 후에 젖은 털 냄새는 라벤더와 연기 냄새와 섞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중세인에게 그것은 신뢰의 냄새였습니다. 곁에서 느껴지는 살아있는 숨결은 악몽을 쫓아냈습니다. 엘리트는 그렇게 잤습니다. 벨벳 고치 속에서, 깃털 요위에서 모자와 양말을 쓰고 뜨거운 벽돌과 충직한 개들의 온기를 느끼며 말이죠. 하지만 성에는 영주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이 돌기계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인, 시동, 시녀, 경비병, 주방보조.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깃털 요도, 캐노피도, 개를 침대에 데려갈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잤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가혹했지만 그들 나름의 생존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한 것은 집단의 온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방 바로 안에서 하인들이 잤던 트러클 베드, 바퀴 달린 낮은 침대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거대한 공동 침실로 변하는 그레이트 홀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뒤엉켜 자면서 하나의 따뜻한 유기체를 형성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직한 개가 지키는 호화롭고 따뜻한 고치 속에 영주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하지만 성에는 주인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이 돌기계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종, 시동, 하녀, 경비병, 주방보조들.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의 몸 역시 겨울의 얼음 같은 숨결을 똑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깃털 요도, 닷집도, 자신의 방에 벽난로를 켤 권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대다수에게는 자신의 방조차 없습니다. 직함 없는 자들은 어디서 잤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가혹했지만 그들에게는 집단적 온기에 물리학에 기초한 그들만의 생존 비결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24시간 모셔야 하는 개인 하인들을 위해 트러클 베드라는 특별한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왕의 침대를 다시 보십시오. 높습니다. 그 아래에는 빈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낮에는 이 공간이 길게 늘어뜨린 천, 침대 밑단 장식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곳에서 나무 바퀴가 달린 작고 낮은 침대가 굴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시동이나 하녀의 잠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지프로 채운 요와 거친 양모 담요가 놓인 단순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발치에서 잤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특권층의 자리였습니다. 주인의 침실에서 잔다는 것은 벽난로의 온기와 돈존의 두꺼운 벽이 주는 보호를 누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외풍 속의 잠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닥에 가까울수록 더 춥습니다. 창문과 벽에서 흘러내린 찬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물처럼 바닥에 고입니다. 영주는 높은 침대 위에서 이 냉기의 호수 위를 떠다녔지만 하인은 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하는 주인으로부터 불과 반 미터 떨어진 곳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망토를 덮고 양말을 몇 켤레나 신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영주가 깨기도 전에 이 침대는 재빨리 정리되어 주인의 침대 밑으로 다시 밀어 넣어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주인의 방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는 대연회장이 침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테이블, 종종 받침대 위에 판자를 얹은 것이었습니다. 를 분해하여 벽 쪽으로 치웠습니다. 거대한 중앙 화로에는 더 이상 큰 통나무를 넣지 않았지만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숯더미가 되어 많은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홀은 거대한 공동 숙소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잠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짚을 채운 단수는 자루인 펠릿이나 낮에 깔아둔 갈대 위에 그냥 지푸라기 뭉치를 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대 뭉치기의 법칙이 작용했습니다. 바람이 들이치는 거대한 홀에서 혼자 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의 체온은 높은 천장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등과 배를 밀착시키고 빽빽하게 누웠습니다. 10명, 15명이 하나의 인간 양탄자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연력학입니다. 열을 빼앗기는 표면적은 줄어들고 열을 생산하는 질량은 늘어납니다. 이런 무리의 중심부는 목욕탕처럼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입은 채 공용 망토나 가죽을 덮고 잤습니다. 이 무더기 속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하인 계층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함께 잤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들도 이곳으로 왔습니다. 개들은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자신들의 39도 체온을 공동 저금통에 보탰습니다. 아침이 되면 홀에는 묵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 사람의 땀, 짐승의 털, 음식 냄새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의 냄새였습니다. 이 잠자리에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세고 존경받는 하인들은 화로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따뜻했지만 담요에 불똥이 튈 위험이 있었습니다. 신참과 지위가 낮은 하인들은 외풍이 무자비하게 부는 벽과 문 근처에서 잤습니다. 그들은 자주 깨어나 숯불로 다가와 손을 녹이고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성에서 가장 따뜻하지만 가장 더러운 곳은 가장 낮은 계급인 주방 보조와 꼬챙이를 돌리는 소년들의 차지였습니다. 그들은 부엌에서 잤습니다. 부엌은 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덕은 아침까지 열기를 간직했습니다. 소년들은 화덕 밑에 따뜻한 잿더미 속으로 직접 기어 들어가거나 밀가루 포대 위에 누웠습니다. 이곳은 더웠습니다. 빵과 고기 냄새가 항상 났습니다. 하지만 음식 냄새에 이끌린 쥐들이 돌아다녔고 그 으름이 자는 사람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었습니다. 아침이면 주방 보조 소녀는 석탄처럼 새까맣지만 살아서 푹 차고 일어났습니다. 성벽과 위병소에 있는 경비병들에게 잠은 틈틈이 누리는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사슬 갑옷과 누비옷을 벗지 않은 채 딱딱한 나무 벤치에서 잤습니다. 금속 갑옷은 추위에 순식간에 식어 얼음 껍데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갑옷 위에 반드시 두꺼운 양모 망토와 양가죽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들을 데워준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거친 음식과 술이었습니다. 근무 중 음주는 처벌 대상이었지만 겨울에는 종종 눈 감아 주었습니다. 뜨거운 와인 한 모금이 동상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거대한 돌덩어리의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은 온기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누군가는 닷집 아래서, 누군가는 바닥의 지푸라기 속에서, 누군가는 잿더미 속에서. 하지만 밤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성은 공포로 채워졌습니다. 중세 사람은 깊이 신비주의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무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악령, 마녀, 인큐버스, 조상의 영혼들. 마지막 촛불이 꺼지자마자 그들 모두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추위만큼이나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악몽과 영적 방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머리맡에 검을 두고 잤는지, 마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사들이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속삭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데우고 양모와 솜털로 감쌌으며 하인들을 먹이고 개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촛불이 꺼지고 성이 진실하고 짙은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잠기면 인간은 돌벽도 뜨거운 벽돌도 막아주지 못하는 적과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중세인은 마법과 종교가 스며든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탁자나 검만큼이나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권리를 행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휘장 너머의 어둠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된 악몽은 마라였습니다. 프랑스어 코슈마르와 영어 나이트메어가 바로 이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나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실체였습니다. 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수면 마비, 가위 눌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잠에서 깨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누군가 올라타 있는 듯 가슴에 중압감을 느낍니다. 중세의 이성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악마가 온 것입니다. 마라 혹은 인큐버스나 서큐버스가 생명력을 빨아먹거나 죄를 짓게 유혹하기 위해 잠든 사람의 가슴 위에 앉은 것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느낌과 공포가 너무나 생생해서 사람들은 잠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밤의 불청객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침대는 신성한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조각된 침대 기둥을 보십시오.
종종 사자머리, 그리핀, 심지어 가고일 같은 기이한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괴물들에 둘러싸여 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논리는 달랐습니다. 무서운 파수꾼들이 악령을 쫓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침대는 신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필수적인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베개와 깃털류, 침대의 네 모서리에 성호를 그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종종 작은 십자가나 성인의 유골이 든 주머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유한 침실 입구나 침대 곁에는 성수가 담긴 작은 그릇이 걸려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성수를 뿌리는 것은 베개를 두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신비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은 권력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언제나 질투와 단검을 끌어들입니다. 영주는 자신의 침실에서 세 개의 문과 경비병 뒤에 있어도 결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암살자가 하인을 매수하거나 성에 많이 있었던 비밀 통로로 숨어들거나 바로 그 테피스트리 뒤에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잠은 전사의 잠이었습니다. 베개 밑이나 머리맡의 특수 주머니에는 언제나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갑옷 틈새를 정확하게 찌르기 위해 고안된 길고 좁은 단검인 미제리코드였습니다. 그 이름은 자비의 단검으로 번역되지만 밤에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침대 옆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는 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편집증적으로 보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눕기 전에 침대 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놀이가 된 이 습관은 중세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사람이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한쪽에는 악마를 막기 위한 성수와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암살자를 막기 위한 단검이 있습니다. 발치에는 지질 준비가 된 충직한 개가 있습니다. 긴장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피로가 몰려옵니다. 사람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시각이 차단되는 이 순간,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집니다. 청각과 후각입니다. 밤의 성은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이 연주하는 거대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돌 속에 갇힌 수백 명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냄새의 저장고입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밤에 성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굴뚝은 왜 울부짖는지, 삐걱거리는 들보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경비병의 발소리로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값비싼 용연향부터 요강 냄새까지 침실의 복잡한 냄새를 맡아볼 것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벨벳 닷집 아래 어둠은 완벽해졌습니다. 시각적 세계는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극한까지 예민해진 다른 감각들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중세인이 어떻게 잤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들었던 것을 듣고 그가 마셨던 공기를 마셔봐야 합니다. 밤의 성은 침묵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음하고 숨쉬고 당신에게 말을 거는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밤의 교향곡에서 주인공 독주자는 바로 바람입니다. 성은 높은 곳에 서 있어 모든 바람의 타격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수많은 탑, 성벽의 톱니, 굴뚝, 환기구들은 요새를 오르간과 같은 거대한 악기로 바꿔놓습니다. 바람이 굴뚝에서 웅웅거립니다. 낮고 깊은 소리입니다. 돌풍이 덧문의 틈새를 찾아낼 때면 때때로 휘파람 소리로 변합니다. 세월에 마르고 뒤틀린 창틀이 덜컹거립니다. 외풍이 넘나드는 벽의 테피스트리들은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현대인에게 이 소리들은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의 거주자에게는 자장가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는다는 것은 성벽이 굳건하다는 뜻입니다. 창밖의 폭풍우가 거셀수록 닷집 안의 정적은 더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소리의 층은 건물 그 자체의 목소리입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자재들은 이에 반응합니다. 천장에 육중한 참나무 들보들이 식으면서 수축하여 총소리 같은 크고 날카로운 딱딱 소리를 냅니다. 돌 또한 내려앉으며 삐걱거립니다. 마치 성이 언덕 위에서 더 편한 자세를 잡으려고 발을 구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의 소리가 더해집니다. 벽난로에서는 마지막 숯이 타들어갑니다. 타닥거리는 소리, 장작이 젖어 있었다면 치익거리는 소리, 그리고 재가 부서져 내리는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온기의 소리이며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진정시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안전의 소리입니다. 성은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성벽과 성문에는 경비병이 근무를 섭니다. 침대에 누운 영주는 규칙적인 발소리를 듣습니다. 못이 박힌 무거운 부치가 복도나 안뜰의 돌바닥을 두드립니다. 때때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갑옷 조각끼리 부딪히거나 미늘창이 벽을 스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비병이 걷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적이 몰래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보초의 규칙적인 발소리는 잠들기 쉽게 도와주는 메트로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웃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나무 패널 뒤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잠꼬대하며 낑낑거리는 개소리. 이것은 마룻바닥 틈새에서조차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세 침실의 공기는 묵직하고 밀도가 높으며 꽉 차 있었습니다. 멸균과 환기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된 향조는 연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난로라도 연기가 조금은 났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으로 만든 초는 그을음을 냈습니다. 복도의 횃불은 탄 냄새를 남겼습니다. 목탄과 탄 지방 냄새가 모든 것에 배어들었습니다. 커튼의 벨벳, 머리카락, 속옷까지. 이 냄새는 삶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배경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과 동물의 냄새가 섞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에는 영주만 자는 게 아니라 개 냄새가 나는 개도 자고 어쩌면 간이 침대에서 하인도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씻지 않았습니다. 씻지 않은 몸, 땀, 피지의 냄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그저 인간 본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나쁜 공기와 싸웠습니다. 침실은 허브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속옷 창자에 넣어둔 라벤더는 강하고 톡 쏘는 향을 뿜어냈습니다. 벼룩을 막기 위해 뿌려둔 쑥과 쑥국화는 쓴맛을 더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포만더라는 향유알을 사용했습니다. 보석 장신구처럼 구멍이 뚫린 금속공이었습니다. 안에는 용연향, 사향, 정향, 계피, 장미오일 등 값비싼 향유 혼합물을 넣었습니다. 포만더를 침대 머리맡에 걸거나 목에 걸었습니다. 체온이나 벽난로 열기가 오일을 데우면 땀과 연기 냄새를 압도하는 호화롭고 이국적인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평범하지만 피할 수 없는 냄새가 있습니다. 요강입니다. 화장실은 멀리 벽 속에 있었고 추운 밤에 그곳까지 달려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언제나 도자기나 구리로 만든 요강이 있었습니다. 물론 뚜껑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인들이 아침에 즉시 비웠습니다. 하지만 밤에 사용하고 나면 희미하고 시큼한 암모니아 냄새가 필연적으로 침실의 향기에 섞여 들었습니다. 연기, 라벤더, 밀랍, 사양, 양모, 개, 요강 냄새가 뒤섞인 이 혼합물은 독특한 집의 냄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생생하며 묵직했습니다. 이 소리와 냄새의 고치 속에서 사람은 긴 겨울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은 간헐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자주 깼고 기도하고 불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어둠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람이 잦아듭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뜸해집니다.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아침은 안도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겨울성에서의 기상은 하루 중 가장 심한 육체적 충격의 순간입니다. 침대의 온기를 떠나 새로운 하루의 얼음 같은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편에서 우리는 이 얼음 같은 기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물 주전자의 얼음을 단검으로 깨야 했는지,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왜 아침 식사가 커피가 아닌 기도와 불로 시작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밤은 마지못해 물러납니다. 무거운 나무 덧문의 틈새로 겨울 태안의 첫 번째 회색의 약한 빛이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밤새 울부짖던 바람은 보통 새벽이 되면 잦아들어 성을 쨍한 얼음 같은 정적 속에 남겨둡니다.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벽난로는 오래전에 꺼졌습니다. 숯은 회색재로 변했습니다. 밤새 마지막 남은 열기 한 줌까지 내어준 돌벽은 이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침실 온도는 최저로 떨어집니다. 입에서 짙은 입김이 나와 닷집의 벨벳 위에 서리로 내려앉습니다. 이런 순간에 깨어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입니다. 사람은 밤새 데워진 따뜻한 둥지 안에 누워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하며 나른합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성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새 하루의 첫 소리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입니다. 하인이 들어옵니다. 그의 임무는 이 얼음 동굴의 생명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는 굉음을 내며 장작한 다발을 벽난로에 던져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연기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진짜 따뜻해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인은 세면대 탁자로 다가갑니다. 그곳에는 저녁부터 놓여있던 물 주전자가 있습니다. 그때 특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와지끈. 물이 얼었습니다. 밤새 물은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변했거나 두꺼운 얼음막으로 덮였습니다. 하인은 칼잡이로 얼음을 깨거나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와 녹여야 합니다. 얼음 같은 방에서 얼음물로 씻는 것은 충격요법입니다. 잠이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피부가 당겨지고 피가 더 빨리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커피보다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불 밖으로 나와 차가운 옷을 껴입기 시작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침대에서 옷 입기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영주는 나돗, 아마포 셔츠, 양모 쇼스, 튜닉, 이불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체온으로 천을 데우고 옷이 따뜻해진 후에야 비좁은 침대 속에서 고개를 하듯 옷을 입습니다. 완전히 옷을 입고 부츠를 신고 털이 덧대어진 망토를 어깨에 걸친 후에야 비로소 닷집의 휘장을 걷고 바닥에 발을 디딜 결심을 합니다. 침실에서 대연 회장으로 가는 길은 강행군입니다. 복도는 꽁꽁 얼었습니다. 외풍이 계단을 휘젓고 다닙니다. 하지만 길 끝에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 대연 회장의 거대한 화로에는 이미 불길이 포효하고 있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인들이 따뜻한 빵, 죽, 데운 와인이나 에일을 나릅니다. 사람들은 불가에 모여 손을 뻗습니다. 그들은 또 하룻밤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추위, 어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성이 깨어납니다. 목소리, 개 짖는 소리, 안뜰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돌의 얼음 같은 숨결을 느꼈습니다. 벨벳 커튼 뒤 침대 요새에 숨었습니다. 집 매트리스와 벼룩을 쫓는 허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벽돌과 개들의 살아있는 온기로 몸을 녹였습니다. 우리는 모자를 쓰고 경비병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우리의 중세 여행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대식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는 당신,
그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씻기 위해 물 주전자에 얼음을 깰 필요가 없습니다. 귀가 시리지 않으려고 모자를 쓰고 잘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힘들이지 않고 온기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문명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 안락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고 과거의 마법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우리 공통의 화로에 장작을 던져 넣는 것과 같아서 채널이 더 밝게 타올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데워줄 수 있게 돕습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여행을 계속하고 생활의 비밀을 알아내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고 싶다면 반드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들기 전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세의 난방 방식 중 어떤 것이 가장 아늑해 보였나요? 발취의 뜨거운 벽돌, 솜털 깃털요, 아니면 옆에서 씩씩거리는 거대하고 충직한 개였나요?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창밖에 바람이 잦아듭니다. 벽난로의 불이 사그라들며 부드러운 온기만을 남깁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